그날 밤 경기도 안산의 한 낡은 공장지대에서 여자의 비명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몇 주간 잠복해 있던 경찰이 즉시 현장을 덮쳤다. 녹슨 철문 뒤에서 그들은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다. 20여 명의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이 감금된 채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더 먼 곳으로 팔려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다. 단 한 번의 급습이 경기도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 조직을 무너뜨린 것이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신매매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땅의 현실임을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2023년 5월 10일 전라남도 완도군의 작은 어촌 마을이 충격적인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다. 마을의 이름은 청해포. 예로부터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곳에는 김 씨 가족이 살고 있었다. 매일매일 줄어드는 어획량에 의지해 간신히 살아가는 가난한 어부 가족이었다. 마을 주민 중에는 20살의 젊은 여성 김민서가 있었다. 그녀는 가족의 유일한 딸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민서는 모든 것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랐다. 그들의 집은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새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단층집에 불과했다. 마루는 비가 내리면 질퍽해지는 흙바닥이 일부 드러나 있었다. 아버지 김재식 씨는 지병을 앓는 늙은 어부였고 어머니 박순자 씨는 꿋꿋하게 매일 작은 재래시장에서 건어물을 파는 여인이었다. 민서에게 마을의 삶은 답답하기만 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또래 친구들이 서울이나 광주 같은 대도시로 떠나는 것을 보았다. 누군가는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고 운 좋은 몇몇은 인서울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몇몇은 심지어 SNS의 화려한 쇼핑몰에서 웃고 있거나 세련된 카페에서 커피를 즐기는 사진을 올렸다. 민서는 그저 쓰라린 부러움을 삼키며 그 사진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 자신은 여전히 마당에서 어머니를 도와 오징어를 널어야 했다. 반면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고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그 희망은 더욱 절박해졌다. 약값은 점점 더 비싸졌지만 아버지의 어획량은 계속 줄어들었다. 민서는 가족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러나 그 순수한 다짐이 그녀를 끔찍한 어둠 속으로 끌어당길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날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민서는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몇 벌의 옷과 약간의 저축, 그리고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이 든 작은 가방을 꾸릴 뿐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서울에 일자리를 구하러 간다고만 말했다. 민서 기도해줘 엄마, 인샤. 아니, 꼭 성공해서 아버지 병원비 보낼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녁 무렵 그녀는 조용히 떠났다. 이웃 중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몇몇만이 그녀가 서울행 고속버스에 오르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흔적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민서에게서는 어떤 소식도 없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SNS 계정은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어머니 박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매일 밤 그녀는 툇마루에 앉아 텅 빈 시골길을 바라보며 딸이 밝은 미소로 어둠 속에서 나타나길 기다렸다. 아픈 아버지는 그저 문 쪽을 그리움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누워있을 뿐이었다. 절정은 박 씨가 민서의 방을 청소하던 때 찾아왔다. 그녀는 베개 밑에 끼워져 있는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글로벌 IT, 지구, 새로운 삶으로 가는 길. 급하게 휘갈겨 쓴 단순한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종이는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그저 딸의 철없는 낙서일까? 아니면 민서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단서일까? 민서의 실종 소식은 작은 어촌 마을에 즉시 퍼져나갔다. 이웃들이 찾아왔다. 어떤 이는 위로를 건넸고 어떤 이는 의심의 눈초리로 수군거렸다. 밤이 깊어도 어부들의 집집마다 불이 꺼지지 않았다. 마치 온 마을이 함께 불안에 떠는 듯했다. 그 작은 가족에게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큰 희망을 안고 떠난 외동딸. 이제 남은 것은 민서는 어디로 갔는가? 누가 그녀를 데려갔는가? 그리고 그녀는 아직 살아있는가 하는 답 없는 질문뿐이었다. 이 순박한 시골 처녀의 실종 뒤에 교활하고 위험한 초국가적 범죄 조직의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민서가 떠난 후의 나날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 그녀의 쓰라린 여정의 시작이 된 이야기가 있었다. 변화에 대한 갈망, 그리고 위험한 함정으로 끝난 달콤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였다. 10대 시절부터 민서는 마을 밖에 더 나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중국이나 동남아로 일하러 갔던 몇몇 이웃들은 새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왔고 심지어 번듯한 2층 집을 짓는데 성공한 사람도 있었다. 물론 실패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성공담은 늘 마을 사랑방의 화제거리였다. 그럴 때마다 민서의 마음은 설렜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작은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다. 아버지 김재식 씨의 병이 깊어지면서 그 희망은 더욱 강해졌다. 밤이면 집안은 아버지의 길고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로 가득 찼고 민서는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머니 박순자 씨는 값싼 복제약 제네릭을 사기 위해 이웃에게 돈을 빌려야 했다. 그 상황은 민서를 더욱 압박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어떻게든 탈출구를 찾아야 해.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2023년 4월 말에 어느 날 오후 최지영 선배라는 이름이 그녀의 낡은 스마트폰 화면에 떴다. 지영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고향 선배였다. 밝은 목소리로 지영이 인사했다. 어머 민서야, 웬일이야? 잘 지냈어? 우리 진짜 오랜만이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안부 인사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영은 일자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민서, 너 아직 완도에 있어? 나 지금 중국 칭다오에 있는 글로벌 IT 회사에서 일하잖아. 일은 그냥 온라인으로 고객 응대하는 건데 엄청 편해. 월급? 월 800에서 1000만 원은 그냥 벌어. 숙식에 비행기 표까지 다 제공돼. 민서에게 그 말은 음악처럼 들렸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이에요, 선배. 외국에서 일하다가 사기당했다는 얘기도 많던데 지영이 작게 웃었다. 아유, 걔들은 다 불법 브로커 통해서 그래서 그런 거지. 나 통해서 가면 안전해. 나도 벌써 1년 가까이 잘만 일하고 있잖아. 내가 일부러 넣어주려고 자리 하나 빼놨어. 너희 집 사정 내가 알지? 이 기회 놓치지 마, 민서야. 그 말에 민서는 황홀한 상상에 빠졌다. 그녀는 번듯한 새집을,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아버지를, 더 이상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는 어머니를 상상했다. 그 상상은 너무나 강렬해서 그녀의 의심을 덮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다. TV 뉴스에서 보았던 인신매매 사건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확신에 찬 지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만 믿어. 이게 네 운명을 바꿀 기회야. 그 후 며칠 동안 지영은 더욱 집요하게 연락해왔다. 거의 매일 밤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는 칭다오의 고층 빌딩 사진, 깔끔한 컴퓨터가 놓인 사무실 책상 사진, 심지어 엄청난 숫자가 찍힌 월급 명세서 사진까지 보내왔다. 그 모든 것이 민서의 확신을 굳혔다. 거의 2주 동안 내적 갈등이 계속되었다. 때로는 확신이 섰다가 때로는 다시 의심이 들었다. 망설임 속에서 그녀는 유일한 친구인 수진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방파제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아, 나 칭다오에 있는 선배한테 일자리 제안받았어. 안전하고 월급도 엄청 많대.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수진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민서야, 조심해. 우리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정식 허가 없이 갔다가 피해본 사람 많잖아. 읍사무소나 고용노동부에라도 먼저 알아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지영의 말에 기울어 있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가 언제 또 아버지를 도울 수 있겠어. 그녀는 생각했다. 마침내 그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하지만 중국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엄마, 나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됐어. 월급이 꽤 괜찮아. 곧 아버지 병원비 보탤 수 있을 거야. 박순자 씨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딸을 바라보았다. 그게 정녕 최선이라면 각오라. 하지만 조심해라, 얘야. 아무나 쉽게 믿지 말고 엄마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그 말을 듣고 민서는 마음의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남은 의심을 떨쳐냈다. 그날 밤 그녀는 지영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요, 선배. 저 갈게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녀의 마음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마치 모든 고통이 곧 끝날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깨닫지 못했다. 그 단순한 한마디가 그녀의 자유를 빼앗고 한 인간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한 자녀로서의 영혼을 시험할 어두운 여정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2023년 5월 10일 완도 청해포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어 보였다. 바다는 잔잔했고 아이들은 여전히 해변을 뛰어다녔다. 하지만 김 씨 가족의 작은 집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김민서는 애써 덤덤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엄마, 저 잘 다녀올게요. 이게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는 길일 거예요. 박순자 씨는 눈물을 참으며 딸의 손을 꽉 잡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
민서가 탄 서울행 고속버스가 완도 터미널을 떠날 때 그녀는 창가에 앉아 천천히 멀어지는 논과 언덕을 바라보았다. 가슴속에서는 희망과 불안감이 끊임없이 교차했다. 몇 시간 후 버스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 실장이라고 짧게 소개했다. 최지영 선배가 말한 인솔 코디네이터였다. 그녀의 얼굴은 언뜻 상냥해 보였지만 눈빛은 민서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날카로웠다. 김민서 씨? 나 따라와요. 오늘 밤에 바로 이동합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민서는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인천 외곽의 한 오피스텔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른 5명의 사람들을 만났다. 여자 셋, 남자 둘. 모두 젊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좁은 방에 앉아 차가운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다. 준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청년이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당신도 칭다오로 일하러 가요? 월급이 엄청나다던데 맞죠? 민서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믿고 싶은 마음과 배신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다. 그날 밤 그들은 얇은 이불만 깐 차가운 바닥에서 새우잠을 잤다. 도로에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가 가끔 잠을 깨웠다. 민서는 눈을 감으려 애썼지만 고향에 있는 부모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다음 날 밤 검은색 승합차가 그들을 데리러 왔다. 인천항의 외진부두로 가는 길은 길고 어두웠다. 운전기사는 말이 없었고 강 실장은 이따금 뒤를 돌아보며 짧게 경고했다. 쓸데없는 질문 말고 그냥 따라와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작은 화물선 한 척이 밤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은 별다른 설명 없이 배에 오르도록 강요당했다. 민서는 작은 가방을 껴안고 마치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한 검은 서해 바다를 바라보았다. 뱃길은 길었다. 비릿한 바다 냄새, 단조로운 엔진 소리, 그리고 뼈를 내는 듯한 밤 공기. 항해 도중 한 남자가 몰래 휴대폰을 꺼내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강 실장이 즉시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를 제지했다. 다들 핸드폰 끄고 여권이랑 신분증 전부 이리 내놔. 그녀가 소리쳤다. 상냥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무섭게 변해 있었다. 한 사람씩 마지못해 그들은 소지품을 넘겼다. 한 소녀가 거부하려 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이걸 다 내야 하죠? 우린 그냥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강 실장은 그녀를 노려보며 윽박질렀다. 내기 싫어? 그럼 지금 당장 이 바다 한가운데서 내려. 그 말은 채찍처럼 소녀의 온몸을 떨게 만들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결국 휴대폰과 여권을 넘겼다. 민서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다. 그 작은 기계가 손에서 떠나는 순간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것이 바깥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음을, 그리고 이제 그녀가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깨달았다. 밤은 더욱 깊어지고 배는 파도에 격렬하게 흔들렸다. 몇몇은 뱃멀미로 구토를 했다. 민서는 그저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아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쓸 뿐이었다. 동이틀 무렵 배는 칭다오의 한 항구에 정박했다. 그들은 창문이 모두 가려진 3층짜리 상가 건물로 옮겨졌다. 밖에서 보면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답답한 공기와 갇혔다는 느낌이 숨을 막히게 했다. 안에는 키가 큰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여기서들 쉬어. 내일 밤에 진짜 사무실로 간다. 그는 철문을 닫으며 말했다. 그날 민서는 무언가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 어떤 회사도 면접도 약속된 업무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오직 얇은 매트리스가 깔린 좁은 방, 형편없는 식사, 그리고 주변의 젊은 얼굴들의 서린 공포뿐이었다. 옆에 앉아있던 준호가 다시 속삭였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꼭 우리를 숨기는 것 같잖아요. 민서는 고개만 숙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 밤 약속대로 그들은 다시 이동했다. 이번에는 칭다오 교회의 한적한 곳이었다. 파도 소리 대신 멀리서 도시의 소음만 들렸다. 민서는 고층 빌딩, 현대적인 사무실, 그리고 약속되었던 새로운 삶을 잠시 상상했다. 하지만 그들이 발을 내디딘 순간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사무실 건물이나 기숙사가 아니라 높은 담장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었다. 멀리서 무장한 경비원 몇 명이 정문을 지키고 있었다. 빨리 내려! 따라와! 누군가 거친 중국어 억양의 한국말로 소리쳤다. 그 목소리는 남은 희망의 불씨마저 꺼버렸다. 민서는 떨리는 다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이건 그저 임시 숙소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에서 거대한 철문이 쾅하는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어두운 심연으로 떨어졌다. 안에서 그들은 좁은 방에 모였다.
서로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공포가 모두의 얼굴에 역력했다. 민서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이게 정말 지영 선배가 말한 그 일자리일까? 아니면 난 방금 치명적인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온 걸까? 칭다오에서의 첫 아침은 따뜻한 햇살이 아니라 철문이 세차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깼다. 덩치 큰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차갑고 무표정했다. 무장한 경비원 2명이 그 뒤에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떤 온기도 없이 무거웠다. 오늘부터 너희들은 여기서 일한다. 외출도 귀가도 없다. 여기선 우리 규칙이 법이다. 반항하는 놈은 처벌받는다. 그 말에 방 안은 즉시 얼어붙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세차게 두근거렸다. 그녀는 겁에 질린 동료들의 창백한 얼굴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책상과 컴퓨터로 가득 찬 넓은 방으로 끌려갔다. 케이블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모니터 화면은 메신저와 SNS 창으로 빛나고 있었다. 벽에는 지시사항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가짜 계정 생성, 타깃 유혹, 송금 유도. 민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이 지영 선배가 말한 일이었던가?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현대적인 사무실이 아니라 거짓말로 가득 찬 답답한 공간이었다. 매니저라고 불리는 남자가 책상 사이를 걸어 다녔다. 그의 눈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너희들은 하루 16시간 일한다. 임무는 간단해. 타깃을 물색하고 신뢰를 얻은 다음 돈을 보내도록 유도해라. 도망칠 생각은 마라. 카메라는 어디에나 있고 경비들이 항상 감시하고 있다. 그는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덧붙였다. 실적 못 채우는 놈은 밥도 없어. 반항하는 놈은 어젯밤에 어떻게 됐는지 봤겠지. 모두가 침묵했다. 어젯밤 그들은 규칙을 어기려 한 누군가가 맞는 소리를 들었다. 그 기억은 그들을 공포로 얼어붙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날부터 업무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컴퓨터 앞에 앉도록 강요당했다. 화면에는 이미 준비된 대화 대본이 떠올랐다. 연애 시나리오, 투자 시나리오, 긴급 상황 시나리오. 누군가는 외로운 재력가인 척해야 했고 누군가는 친구를 찾는 성공한 여성인 척해야 했다. 또 누군가는 막대한 수익을 제안하는 성공한 투자자로 위장해야 했다. 모든 것의 종착점은 단 하나, 돈이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문장을 타이핑했다. 그녀에게는 젊은 여성 사업가 시나리오가 주어졌다. 안녕하세요. 소액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파트너를 찾고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등록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녀가 타이핑하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심장을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졌다. 고향의 부모님이 떠올랐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누군가를 속이는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시간은 마치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갔다. 누군가 잠시라도 타이핑을 멈추면 경비원이 즉시 다가와 욕설을 하거나 손찌검을 했다. 그녀와 잠시 친해졌던 청년 준호는 한번 너무 오래 멍하니 있다가 전기 충격기 케이블로 팔을 맞았다. 그 후로 그는 감히 고개조차 돌리지 못했다. 밤이 되어 컴퓨터가 꺼졌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얇은 매트리스만 깔린 비좁은 방에 갇혔다. 답답한 공기, 땀 냄새,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였다. 민서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마야라는 이름의 소녀가 그녀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나 여기 온 지 3달 됐어. 나도 처음에 속아서 왔어. 하지만 희망은 있어. 예전에 경찰에 구조된 사람도 있었대. 우린 버텨야 해. 그 말은 민서의 마음속에 희미하지만 작은 빛을 밝혔다. 그 후에 나날은 디지털 지옥으로 변했다. 그들은 거짓말에 거짓말을 쓰도록 강요당했다. 민서는 때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며 사랑에 빠진 척 해야 했다. 때로는 2배의 수익을 약속하며 황금 같은 투자 기회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다. 또 때로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먼 친척 행세를 해야 했다. 모든 것은 저 너머의 누군가가 돈을 보내게 하기 위함이었다. 민서는 마음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인생이 이토록 깊은 수렁에 빠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선택은 2가지뿐이었다. 규칙을 따르거나 서서히 죽어가거나. 2주째 되던 날 한 청년이 심하게 알아누웠다. 몸은 불덩이 같았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숨을 헐떡였다. 동료들이 약을 주거나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경비원은 비웃을 뿐이었다. 일 못하면 쓸모없어. 그는 컴퓨터 앞에 계속 앉아있도록 강요당했다. 그는 타이핑을 하려 했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의자에서 바닥으로 쓰러졌다. 2명의 경비원이 아무런 동정심 없이 그의 몸을 방 밖으로 끌어냈다. 문이 닫혔고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그 광경은 남아있던 용기마저 산산조각 냈다. 모두가 깨달았다. 이곳에서 그들의 목숨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오직 실적이라는 숫자만이 중요할 뿐 사람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서는 다시 소리 없이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 갇힌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하느님, 제발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라지게 두지 마세요. 칭다오에서의 나날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민서에게는 이미 인생이 끝난 것 같았다. 완도 청해포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지만 김 씨 가족에게는 매 순간이 고통이었다. 김민서가 집을 떠난 지 열흘이 넘었다. 어떤 소식도 메시지도 그녀가 무사히 도착했다는 어떤 신호도 없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SNS는 침묵했다. 어머니 박순자 씨는 이제 더 이상 툇마루에 앉아 길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집 근처의 작은 교회 기도실에서 밤을 보냈다. 그녀는 얇은 방석 위에 앉아 예배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두 손을 모으고 딸의 안전을 위해 낮은 목소리로 기도했다. 때때로 그녀는 민서에게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썼다. 민서야, 이 글을 본다면 제발 집으로 돌아오렴. 아버지가 편찮으시다. 엄마는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적힌 편지가 서랍 속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아버지 김재식 씨는 더욱 쇠약해졌다. 그의 기침 소리는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가족의 불안을 키웠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공허한 눈은 늘 현관문을 향해 있었다. 마치 민서가 밝은 미소로 문을 열고 들어오길 바라는 것처럼 민서의 실종 소식은 마을에 금방 퍼졌다.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수군대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민서가 말없이 바람처럼 떠났을 거라 말했고 다른 이들은 그녀가 사기 조직의 희생양이 되었을 거라 추측했다. 그 모든 말이 박 씨의 마음에 상처만 더할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민서의 방을 청소하던 박 씨는 베개 밑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 글로벌 IT 지구, 새로운 삶으로 가는 길, 그녀의 몸이 떨렸다. 그녀는 즉시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이웃 박 이장님을 불렀다. 박 이장은 심각한 얼굴로 그 메모를 읽었다. 이건 그냥 낙서가 아니에요. 몇 주 전에 저쪽 낡은 부두 근처에서 밤에 작은 배가 떠나는 걸 봤어요. 승객들 표정이 다들 불안해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게 관련이 있는 것 같소. 그의 말은 박 씨가 행동해야 한다는 확신을 주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다음 날 그들은 완도 경찰서 민원실로 향했다. 젊은 경찰관 경위, 이 그들의 신고를 진지하게 들었다. 작은 메모지를 본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님, 아버님, 이건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전남경찰청과 본청경찰청에 보고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며칠 후, 이 사건은 전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공식 배정되었다. 단호하기로 소문난 황동규 총경이 직접 이 사건을 지휘했다. 첫 번째 대책회의에서 그는 보고서 파일을 펼치며 팀원들을 바라보았다. 시골 처녀 한 명이 글로벌 IT 지구라는 메모를 남기고 실종됐다. 초국가적 범죄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시가 급하다. 수사는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째, 기술 추적팀. 민서의 휴대폰이 꺼져 있었지만 시스템은 마지막 신호가 인천항 근처에서 잡혔음을 확인했다. 중요한 단서였다. 둘째, 금융 추적팀. 그녀의 계좌를 조사했다. 떠나기 며칠 전 민서가 박선영이라는 이름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돈은 즉시 여러 개의 소액 계좌로 쪼개져 이동했다. 전형적인 자금 세탁 패턴이었다. 셋째, 현장 탐문팀. 그녀의 육로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서울역 KTX 터미널의 CCTV 영상에서 민서가 한 여성과 함께 걷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확대 분석 결과 그녀의 신원은 강미숙, 일명 강 실장과 일치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사기 조직의 운반책으로 의심받아온 인물이었다. 조금씩 거대한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고향 선배 최지영이 모집책, 강 실장이 운반책, 그리고 박선영이 자금 관리책. 이 세 개의 이름은 서로 다른 경로에서 나타났지만 하나의 고리로 연결돼 있었다. 회의실 벽에 걸린 대한민국 전도, 붉은색 피니완도, 서울, 인천, 그리고 중국 칭다오에 꽂혔다. 얇은 실이 그 점들을 연결하며 민서의 이동 경로를 그렸다. 수사관들의 긴장된 얼굴이 지도를 바라보았다. 황 총경이 붉은 선을 가리켰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거미줄처럼 정교하게 짜인 조직이야. 놈들이 흔적을 지우기 전에 이 거미줄의 마디를 끊어야 한다. 마을에서 박순자 씨는 여전히 소식을 기다렸다. 박 이장이 가끔 경찰서에서 들은 작은 소식들을 전하며 그녀를 위로했다. 아주머니, 경찰들이 심각하게 수사하고 있답니다.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대요. 희망을 잃지 마시오. 그 말은 마른 사막의 물처럼 작은 위안을 주었다.
하지만 기나긴 밤은 여전히 기도와 불안으로 채워졌다. 바닷바람이 파도 소리를 실어올 때마다 박 씨는 마치 문 앞에서 민서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것이 환청임을 알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포기하기를 거부했다. 경찰에게 이 수사는 더 이상 시골 처녀 한 명을 찾는 일이 아니었다. 더 많은 희생자를 낼 수 있는 거대 조직을 해체하는 작전이었다. 황 총경은 단호한 목소리로 회의를 마쳤다. 마지막 신호가 인천항이라면 이미 바다를 건넜을 가능성이 크다. 즉시 중국공안 당국과 공조 채널을 가동해라.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그날은 전환점이 되었다. 민서의 실종은 공식적으로 초국가적 특별수사 작전으로 격상되었다. 그녀의 가족에게 그것은 한 줄기 희망이었고 수사관들에게는 시간과의 싸움이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전남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밤은 유난히 길었다. 초기에 시작된 세 갈래의 수사 라인이 마침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모든 보고서가 거대한 화이트보드에 붙여졌고 붉은색 마커가 정보의 조각들을 연결하며 거대한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기술팀은 민서의 휴대폰 마지막 신호를 확실히 특정했다. 위치는 인천항 연안부두 근처였다. 영원히 꺼지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휴대폰이 꺼지기 직전 유령 물류회사 명의로 등록된 대포폰 번호와 잠시 연결되었다는 것이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IT 분석관이 말했다. 이 번호, 인신매매 및 미립국 사건에서 자주 등장했던 번호입니다. 금융팀도 자금의 흐름을 보고했다. 민서가 이체한 500만 원은 박선영 명의의 계좌를 통해 흘러들어간 뒤 소액으로 쪼개졌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패턴은 명확했다. 자금 세탁. 그 돈의 최종 종착지는 해외로 향하고 있었다. 한편 현장팀은 중요한 증언을 확보했다. 서울역에서 택시기사 한 명이 민서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젊은 여성을 포함한 작은 그룹을 태운 것을 기억했다. 그 여성은 강 실장이라 불리는 여성과 동행했으며 그녀는 고향 선배인 최지영과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택시기사는 덧붙였다. 그 여자가 승객들한테 전부 핸드폰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얼굴은 차가웠지만 딱 봐도 그녀가 주도하는 것 같았어요. 최지영이라는 이름이 이제 수사보도 정중앙에 자리 잡았다. SNS에서 가져온 그녀의 사진들이 붙여졌다. 세련된 카페에서의 밝은 미소, 외제차 앞에서의 포즈, 명품 옷들. 겉보기에는 인생을 즐기는 평범한 젊은 여성처럼 보였다. 하지만 경찰에게 그녀는 피해자들과 거대 조직을 잇는 달이었다. 그날 밤 회의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 젊은 형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모집책인 게 확실한데 왜 당장 체포하지 않습니까? 황 총경이 날카롭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녀가 총책인지 아니면 압박받는 중간책인지 아직 몰라. 섣불리 움직였다간 조직이 피해자들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어. 그는 책상을 두드리며 한 단어 한 단어 힘주어 말했다. 우리는 범죄자를 쫓는 게 아니야. 지금 생명을 구하고 있는 거다. 마침내 전략이 결정되었다. 최지영에게 은밀하게 접근한다. 젊은 여경 한 명이 위장수사 언더커버에 투입되었다.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고 시골에서 상경해 일자리를 구하는 절박한 여성인 척하며 지영에게 접근했다. 처음 며칠은 인내심이 필요했다. 첫 메시지는 익십 읽고 답장 없음. 두 번째 메시지는 누구세요? 라는 짧은 답장뿐이었다. 몇 번이고 신뢰를 주는 듯한 다정하고 순진한 말투로 대화를 시도한 후에야 지영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칭다오에 있는 대기업이 젊은 인재를 찾고 있다며 쉬운 일에 월급도 많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달콤하게 들리는 말이었지만 녹음 내용을 듣고 있는 수사본부의 팀원들은 그것이 민서를 올가맨 것과 똑같은 독임을 알았다. 다른 한편으로 현장팀은 지영의 배경을 계속 파헤쳤다. 그녀는 원래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었고 서울로 이사했다. 출입국 기록 조회 결과 그녀는 완도, 서울, 인천을 수시로 오갔다. 인천에 갈 때마다 그녀는 터미널에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조종하는 것처럼 밤낮으로 정보 조각들이 모였다. 해킹을 통해 확보한 그녀의 메신저 대화 내용. 거기에는 짧은 지시가 있었다. 후보자 인천으로 데려와. 질문 많이 하지 마. 도착하면 강 실장에게 인계해. 그 문장은 짧았지만 지영이 능동적인 모집 책임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황 총경은 여전히 팀원들의 성급한 움직임을 제지했다. 그녀 위에 있는 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해. 강 실장과 박선영은 아직 잡히지 않았어. 우리가 실수하면 그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사라질 거다. 완도에서 민서의 가족은 계속 소식을 기다렸다. 박순자 씨는 여전히 작은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했고 박 이장이 다리 역할을 했다. 아주머니, 경찰이 민서를 데려간 사람을 알아냈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최지영이라는 여자래요. 그들이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희미한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다. 수사본부의 전략은 더욱 정교해졌다. 위장한 여경은 마침내 지영과 온라인 면접 약속을 잡는 데 성공했다. 네가 진심이라면 다음 주에 인천 가는 일정 잡아줄게. 지영이 채팅으로 썼다. 그 채팅을 지켜보던 팀은 즉시 그 문장을 황금 증거로 표시했다. 그날 밤 평가회의는 길어졌다. 지영을 즉시 체포하자는 측과 다른 연결고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측이 맞섰다. 황 총경이 손을 들어 논쟁을 진정시켰다. 우리는 문 앞까지 왔다. 최지영은 열세다. 그녀를 통해 강 실장과 박선영을 끌어낼 수 있어. 하지만 잊지 마. 그녀 자신도 과거의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체포할 준비만 할 게 아니라 들을 준비도 해야 한다. 방안은 조용해졌다. 모두가 깨달았다. 최지영이라는 이름 뒤에는 수사의 다음 방향을 결정할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지도 위의 붉은 실은 더욱 선명해졌다. 완도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그리고 칭다오로 모든 선이 한 점으로 모이고 있었다. SNS에서 밝은 미소를 짓고 있지만 스크린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를 숨기고 있는 한 젊은 여성에게로 그날 밤 전남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취조실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방 중앙의 금속 책상을 비추며 벽에 날카로운 그림자를 만들었다. 맞은편 의자에 최지영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손목에는 얇은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SNS에서의 화려한 미소는 사라지고 불안으로 창백해진 얼굴만 남아 있었다. 황 총경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신문을 시작했다. 최지영 씨. 당신이 김민서 씨 모집에 관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세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영은 한숨을 내쉬며 떨림을 참으려 애썼다. 저는 그냥 일자리를 소개해 준 것뿐이에요, 팀장님. 그 이상은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제안받았고요. 그녀가 힘겹게 대답했다. 젊은 형사경장과 목소리를 높였다. 장난치지 마. 우리가 확보한 당신의 채팅 내역, 이체 내역, 그리고 택시 기사 증언까지 다 있어. 당신 명백히 이 조직의 일원이야. 지영은 입을 다물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황 총경이 신호를 보내자 다른 형사가 두꺼운 파일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한 장 한 장 사진들이 펼쳐졌다. 완도집 앞에서 웃고 있는 민서의 사진, 지영이 일자리를 제안하는 채팅 기록, 그리고 박선영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 내역서. 이걸 봐 최지영 씨, 당신이 계속 입 다물면 저 아이가 저 반대편에서 죽을 수도 있어. 지영은 민서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이내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몇 초 후 그녀의 입에서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저도 쟤랑 똑같았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방안은 조용해졌다. 모든 형사들이 숨을 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각난 이야기를 시작했다. 몇 년 전 그녀 역시 말레이시아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떠났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지옥이었다. 컴퓨터로 사람들을 속이도록 강요받았고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당했다. 몇 달간 갇혀 지내던 그녀는 어느 날 풀려났다. 자비 때문이 아니었다. 조직이 그녀를 모집책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말했어요. 만약 거부하면 고향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지영이 속삭였다.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저는 무서웠어요. 저에겐 다른 길이 없었어요. 황 총경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다. 최지영 씨.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이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기회야. 우리가 그들을 해체하는 걸 도와. 당신을 조종하는 게 누군지 말해.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모든 걸 지시하는 사람이 둘 있어요. 첫째는 강 실장 강미숙이에요. 그녀가 모든 운송을 담당해요. 육로 이동, 불법 여행사, 밀항선 전부 그녀를 통해요. 심지어 그녀는 뇌물을 먹여서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 명단까지 갖고 있어요. 형사들이 빠르게 메모했다. 강 실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정보였다. 지영이 말을 이었다. 둘째는 윤사모 박선영이에요. 그녀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돈이 그녀 손으로 들어가요. 그녀는 자기가 이용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명의로 된 수십 개의 대포 통장을 굴려요. 제가 본 것만 해도 20개가 넘었어요. 방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이 사실들은 사건의 무게를 더했다. 황 총경이 다시 물었다. 당신 손으로 데려온 피해자가 몇 명이지? 지영은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확히. 셀 수 없어요, 아마. 수십 명일 거예요.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심지어 강원도에서도요. 전부 인천을 거쳐서 바다를 건넜어요.
그들은 일하러 간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녀의 말이 끊겼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몇몇 형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어떤 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어떤 이는 펜을 부러질 듯 세게 쥐었다. 그들은 수십 명이라는 숫자 뒤에 지금 이 순간 디지털 지옥에 갇혀 있을 실제 생명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황 총경은 지영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 무거운 짐을 너무 오래 짊어지고 있었어. 하지만 지금 당신의 증언이 그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우린 모든 세부 정보가 필요해. 인천의 안전가옥가 어디지? 누가 마중 나오나? 배는 언제 뜨지? 지영은 흐느끼며 추가 정보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 주소, 자주 이용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이름, 그리고 강 실장이 출발 신호로 사용하는 암호까지 모두 말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즉시 기록되고 타이핑되어 현장팀에 전송되었다. 신문이 끝난 후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모든 증거가 하나로 합쳐졌다. 지영의 자백, 민서의 휴대폰 신호, 윤사모의 금융 패턴, 그리고 택시기사의 증언, 수사보도 위의 붉은 실은 이제 명확해졌다. 모집책 최지영, 운반책 강 실장, 자금책 윤사모, 한 젊은 형사가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대로 더 시간을 끌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겁니다. 황 총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맞다. 이제 우리가 움직일 시간이다. 합동 검거 작전을 준비한다. 강 실장과 윤 사모는 동시에 체포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놈들을 옮기기 전에 우린 피해자들을 찾아내야 한다. 취조실 밖에서 지영은 텅 빈 눈으로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수년간 그림자 속에 살면서 처음으로 그녀는 감히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수사본부의 화이트보드는 새로운 붉은 실들로 가득 찼다. 지영에게서 강 실장으로 그리고 윤 사모로 범죄의 거미줄은 이제 그 전체 모습을 드러냈고 경찰은 그 마디들을 하나씩 끊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남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그날 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최지영의 자백 이후 조직의 모든 마디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동총책 강 실장, 강미숙, 그리고 자금총책 윤사모 박선영. 황동규 총경은 사진, 지도, 붉은 선들로 가득 찬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강미숙과 박선영은 동시에 검거해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놓치면 이 조직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명심해라. 피해자들의 목숨이 우리의 속도에 달려있다. 즉시 작전 계획이 수립되었다. 강 실장이 평소 새로운 피해자들을 모으는 장소인 인천이 첫 번째 목표 지점이 되었다. 밀항 경로가 아직 열려있는 인천항 역시 또 다른 거점이었다. 그리고 윤 사모의 대포 통장에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되는 서울 강남 역시 검거 대상에 포함되었다. 지방경찰청, 경찰청, 본청, 특수수사대, 그리고 금융정보분석권 FIU의 지원까지 포함된 합동수사팀이 구성되었다. 모든 통신은 엄격히 통제되었다. 아주 작은 정보 유출도 타깃을 도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인천, 동이 트기 전 새벽 어둠 속에서 팀이 움직였다. 그들은 외곽의 한 다세대 주택 빌라로 향했다. 최지영의 정보에 따르면 그곳은 강 실장이 피해자들을 출발시키기 전에 모으는 안가였다. 집은 밖에서 보기에 조용했지만 창문의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다. 팀은 사면을 포위했다. 작전 지휘관이 신호를 보냈다. 진입! 문이 부서지고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안에서 그들은 불안한 표정의 젊은이 7명을 발견했다. 일부는 여전히 옷가지가 든 작은 가방을 껴안고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인도되었다. 부엌에서 한 중년 여성이 황급히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녀가 바로 강 실장 강미숙이었다. 그녀는 경찰에 손을 뿌리치며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지만 단 몇 초 만에 바닥에 제압당했다. 수갑이 그녀의 손목을 채웠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그녀가 비명을 질렀지만 팀에게 그것은 절박한 외침에 불과했다. 강 실장이 끌려 나가는 동안 구조된 예비 피해자들은 빌라 입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칭다오의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일자리를 약속받았다고 진술했다. 서울 강남. 금융팀은 윤 사모 박선영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었다. 은행 및 FIU의 보고에 따르면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수십 개의 대포 통장으로 유입되고 있었고 일부는 전자지갑을 통해 심지어 자신의 신분이 도용된 줄도 모르는 사람들 명의의 계좌를 통해 세탁되고 있었다. 사실 수사는 몇 주간 진행되어 왔다.
은행과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타워팰리스를 오가는 박선영의 움직임을 감시해왔다. 숨겨진 카메라에는 항상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은행을 드나드는 세련된 여성의 모습이 녹화되었다. 그날 그녀가 은행에서 막 돌아왔을 때 무장한 형사들이 아파트 로비를 포위했다. 박선영 씨, 당신을 인신매매 및 범죄 수익은닉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선영은 잠시 당황했다가 이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증거도 없으면서. 하지만 그녀의 핸드백을 수색하자 해외 송금 기록, 대포 통장 목록, 그리고 강 실장과 나눈 대화가 담긴 대포폰이 발견되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오만한 미소는 사라졌다. 한편 인천항에서는 밀항 루트를 차단하기 위한 동시작전이 수행되었다. 해양경찰 순찰정이 조직 위주로 이용하는 물개 항구들을 수색했다. 숨겨진 한 부두에서 그들은 작은 모터보트가 출발을 준비하는 것을 발견했다. 5명의 젊은이, 남성 셋, 여성 둘과 배낭을 맨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선장은 경찰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시동을 걸려 했지만 즉시 제압당했다. 피해자들은 배에서 멀리 떨어져 인도되었다. 일부는 자신들이 방금 불법적으로 밀항할 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장면은 그들이 얼마나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날 밤 인천에서 강 실장을, 강남에서 윤사모를 체포했다는 소식이 거의 동시에 수사본부에 도착했다. 안도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몇몇 형사들은 박수를 쳤고 다른 이들은 어깨에 무거운 짐이 조금 덜어진 듯 긴 한숨을 내쉬었다. 황 총경은 굳건히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우리가 해냈다. 가장 큰 2개의 마디가 끊어졌다. 하지만 잊지 마라. 우리의 목표는 그들을 잡는 것만이 아니다. 우린 아직 칭다오에 갇혀있는 피해자들을 구해야 한다. 강 실장은 인천경찰청으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았다. 취조실에서 그녀는 처음에는 완강히 입을 닫고 버텼다. 하지만 채팅 증거와 최지영의 증언이 제시되자 그녀의 얼굴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친 목소리로 수백 명의 피해자가 여전히 칭다오에 감금되어 일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자백했다. 한편 강남에서 체포된 윤사모는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는 모든 계좌가 합법적인 개인 사업일 뿐이라고 둘러대려 했다. 하지만 수사관이 제시한 해외 조직과의 통신 증거가 포함된 완벽한 송금 기록은 그녀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었다. 검거 소식은 완도까지 전해졌다. 경찰서에서 직접 소식을 들은 박 이장이 즉시 김 씨 가족의 집으로 달려갔다. 아주머니, 좋은 소식이요. 강 실장하고 윤사모라는 것들이 잡혔답니다. 박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웃의 손을 꼭 잡았다. 그렇다면 우리 민서도 아직 희망이 있는 거지요? 박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겁니다, 아주머니. 경찰이 다음 큰 작전은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거라고 했소. 그날 밤 작은 교회 기도실에서 박순자 씨는 오랫동안 엎드려 기도했다. 흐느낌 사이로 그녀는 속삭였다. 하느님, 제 딸을 지켜주세요. 타국 땅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수사본부의 지도에는 새로운 표시들로 가득 찼다. 완도, 서울, 인천 경로는 차단되었다. 윤사모의 자금은 동결되었다.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다. 칭다오의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것. 황 총경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팀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이곳에서 놈들의 손발을 묶었다. 이제 중국 공안과 협력할 차례다. 모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그날 밤 합동수사는 공식적으로 국제 단계에 진입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어두운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강 실장과 윤사모가 검거된 후에도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안도할 수 없었다. 오히려 두 사람의 자백에서 더 끔찍한 현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인천에서 멈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중국 칭다오 삼엄한 경비가 펼쳐진 거대한 건물에 갇혀 있었다. 그 숫자는 불확실했지만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황 총경은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칭다오의 지도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강 실장의 진술에 따라 붉은색 핀이 특정 위치에 꽂혔다. 우리는 완도, 서울, 인천의 경로를 차단했다. 강남의 자금줄도 동결시켰다. 하지만 본체는 여전히 칭다오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수포가 된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다. 한 젊은 형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팀장님, 하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곳은 다른 나라의 영토입니다. 황 총경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적인 경로로 가야 한다. 우리는 중국 공안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 조직은 교활하다. 그들 내부에 내부자가 있을 수도 있다.
모든 단계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며칠 후 대한민국 경찰청의 공식 대표단이 베이징에 도착했다. 그들은 최지영, 강 실장, 윤사모의 자백서, 국경을 넘나든 송금 증거, 디지털 통신 기록 등 두꺼운 자료처를 가지고 갔다. 회의는 소박한 회의실에서 열렸지만 긴장감이 감돌았다. 양국의 고위급 관리들이 마주 앉았다. 심각한 얼굴, 절제된 목소리. 중국 공안부의 한 고위 간부가 보고서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칭다오에서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당신들이 가져온 데이터가 그림을 훨씬 명확하게 만들었다. 그는 황 총경을 바라보았다. 좋다. 합동수사팀을 구성한다. 하지만 이 작전은 반드시 극비로 진행돼야 한다. 정보가 새어나가면 피해자들이 이동되거나 심지어 제거될 수도 있다. 이 합의로 일출작전, 오퍼레이션 선라이즈이라는 이름의 초국가적 작전이 탄생했다. 합동지휘본부가 목표 지점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칭다오 시내에 설치되었다. 한국 경찰은 정보 라인을 통제하며 한국에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송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맡았다. 중국 공안은 현장 감시를 주도했다. 안전한 통신망이 구축되었고 급습 시뮬레이션, 피해자 대피, 응급 의료 절차까지 짧은 합동 훈련이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 측은 현장 요원 한 명을 조직 내부에 침투시켰다. 그는 조직이 오랫동안 신뢰해온 현지 정보원의 추천을 통해 물류 배달 기사로 위장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옷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가 건물의 구석구석을 녹화했다. 지휘 본부로 전송된 영상은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컴퓨터가 줄지어 늘어선 답답한 방 안에서 모니터 불빛이 번쩍였다. 젊은이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굳은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의 손가락은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텅 빈 눈, 깡마른 몸, 창백한 얼굴. 녹음된 음성에서는 오늘 할당량 무조건 채워라.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라는 거친 협박이 들렸다. 잠입요원의 정보는 그들이 하루 16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휴일도 선택권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곳은 사무실이 아니라 디지털 감옥이었다. 영상 속 한 얼굴이 지휘본부의 모든 이들의 심장을 뛰게 했다. 한 소녀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창백한 얼굴. 팀은 그녀가 바로 김민서임을 확신했다. 살아있어. 한 형사가 눈시울을 붉히며 속삭였다. 황 총경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우리 아이다. 절대 실패해선 안 된다. 하지만 이 작전은 단순한 전략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강 실장과 윤 사모의 검거 소식이 이미 언론에 유출되었다. 여론의 압박이 거세졌다. 피해자 가족들이 경찰청으로 몰려들었다. 일부는 울부짖었고 일부는 분노하며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경찰청 본관 앞에서 작은 시위가 벌어졌다. 우리 아이들을 구출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한국 정부는 구조작전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약속으로 대중을 안심시켜야 했다. 완도에서 박순자 씨는 여전히 매일 밤 교회에서 기도했다. 박 이장이 소식을 들고 찾아왔다. 아주머니, 우리 경찰들이 칭다오까지 갔답니다. 중국 경찰하고 같이 일하고 있대요. 박 씨의 눈이 젖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우리 민서 구출될 수 있는 거죠? 박 이장이 고개를 숙였다. 그럴 겁니다, 아주머니. 그들이 강하게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칭다오 지휘본부의 분위기는 전쟁터와 같았다. 디지털 화면에는 건물의 평면도가 펼쳐졌고 붉은 점들이 경비원들의 위치를 표시했다. IT팀은 가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휴대폰 신호를 추적했다. 그중 하나는 민서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점이 나타날 때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일출 작전의 때에는 앞으로 7일 이내로 결정되었다. 계획은 세밀하게 짜였다. 급습팀, 의료팀, 대피팀, 그리고 후퇴 경로까지. 각 부대는 명확한 임무를 받았다. 한국 경찰은 피해자 신원 확인에 집중하여 한 명도 남지 않도록 했고 중국 공안 특수경찰, 특경대, 이 무장포위를 이끌었다.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이 하나 있었다. 강 실장의 진술에 따르면 조직은 위협을 느끼면 피해자들을 즉시 이동시키거나 제거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는 아주 작은 실수라도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했다. 작전 전날 밤 지휘본부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아무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모니터에는 잠입요원의 카메라에 잡힌 피해자들의 얼굴이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그들의 텅 빈 눈빛 하나하나가 팀의 도덕적 부담감을 더했다. 그리고 그 얼굴들 사이로 민서가 컴퓨터 앞에 힘없이 앉아있는 모습이 선명했다. 완도의 박순자 씨는 몰랐겠지만 그녀의 낮은 기도 소리는 마치 시공간을 뚫고 칭다오 지휘본부에 닿는 듯했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깨에 거대한 사명이 있음을 느꼈다. 일출 작전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거대한 그물이 칭다오를 포위했고 모두가 알고 있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이 무고한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를 것이라는 것을 마침내 그날이 밝았다. 칭다오의 새벽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합동지휘 본부의 테이블 위에는 거대한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붉은 선들이 진입로와 포위 지점을 표시하고 있었다. 모든 인원이 긴밀하게 모여 앉아 마지막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황 총경이 중국 공안부의 고위 지휘관과 함께 앞에 섰다. 일출 작전은 오늘 밤 12시 자정을 기에 개시한다. 중국 지휘관의 목소리가 울렸다. 우리는 세 방향에서 동시에 진입한다. 한국팀은 피해자 신원 확인을 담당하고 중국 특경대가 포위를 주도한다. 최우선 목표는 그들을 살려서 구출하는 것이다. 밤은 더디게 흘러갔다. 정확히 0시 0분 5초 이동 명령이 떨어졌다. 전술 차량들이 건물 수백 미터 전에 멈췄다. 첫 번째 팀이 기어가 철조망을 절단했다. 두 번째 팀이 후문에서 돌파를 대기했다. 세 번째 팀은 대피를 위해 대기했다. 며칠간 내부에 잠입해 있던 요원이 라디오로 신호를 보냈다. 경비원들 방심했다. 지금이다. 정적을 깨고 쇠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후문이 폭파되었다. 특경대가 공안이다. 움직이지 마라고 외치며 밀고 들어갔다. 경비원들은 당황했다. 몇몇이 조잡한 무기를 겨누었지만 즉시 제압당했다. 짧은 총성이 몇 번 울리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건물 본관 내부의 광경은 참혹했다.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컴퓨터 앞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동자. 특경대가 들이닥치자 일부는 멍하니 일어섰고 일부는 울음을 터뜨렸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일까 두려워 꼼짝도 하지 못했다. 한 여성 경찰관이 큰 소리로 외쳤다. 진정해요. 우린 여러분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그들을 망설이게 했다. 황 총경은 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컴퓨터들이 여전히 켜져 있었고 모니터는 사기 대화창으로 가득했다. 구석에 한 소녀가 힘없이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 여성 경찰관이 먼저 다가갔고 이내 황 총경을 돌아보았다. 팀장님, 완도에서 온 그 아이 김민서입니다. 황 총경이 빠르게 다가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소녀가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저 완도에서 왔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황 총경은 감정을 억누르며 낮게 말했다. 이제 안전해, 민서야. 우린 널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어. 민서는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갔다.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한 한국 경찰관의 팔에 붙어 있는 작은 태극기를 보았을 때 그녀의 울음이 터져 나왔다. 다시는 이걸 못 볼 줄 알았어요. 밖은 점점 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료팀이 신속하게 움직이며 모든 피해자들을 검진했다. 탈수로 쓰러진 사람, 구타로 인한 타박상을 입은 사람, 너무 오랫동안 공포에 억눌려 말조차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날 밤 약 30명이 넘는 인원이 구출되었다. 대부분 젊은 여성이었지만 그들 못지않게 고통받은 남성들도 있었다. 그들은 담요와 따뜻한 음료를 받고 임시 조명 아래 서로 가까이 모여 앉았다. 건물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작은 저항이 있었다. 조직원 몇 명이 뒷골목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중국 공안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3명이 생포되었고 그들의 휴대폰에서는 해외 네트워크의 연락처가 발견되었다. 이는 더 넓은 조직망을 밝히는 중요한 추가 증거가 되었다. 작전은 거의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모든 방이 확인된 후 라디오에서 모두 안전, 피해자 전원 확보라는 보고가 들려왔다. 지휘본부에서는 안도의 함성이 터져나왔지만 현장에서는 미소보다 눈물이 더 많았다. 민서는 구급차 안에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 깡마른 몸. 한 여성 경찰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폭풍은 지나갔어요. 이제 곧 집으로 갈 거예요. 민서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감사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지휘본부에서 황 총경은 피해자들이 건물 밖으로 하나씩 나오는 것을 모니터로 지켜보았다. 이전에는 지도 위의 점에 불과했던 얼굴들이 이제는 상처로 가득하지만 실제했다. 그는 긴 숨을 내쉬었다. 오늘 밤 우리는 정의가 때로 늦을 수는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증명했다. 동이틀 무렵 막 구출된 피해자들은 임시 텐트 아래 앉아 있었다. 그들은 따뜻한 음식과 의사의 진료를 받았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침묵했다. 마치 그 지옥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듯했다. 그들 사이에서 민서는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엄마, 나 아직 살아있어. 한편 멀리 완도에서 박순자 씨는 여전히 작은 교회 기도실에 엎드려 낮게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방금 어둠 속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기도는 칭다오에서 고군분투한 모든 이들의 발걸음을 강하게 만든 듯했다. 일출 작전은 공식적으로 성공을 선언했다.
바깥 세상은 그 순간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피해자들에게 그날 밤은 전환점이었다. 어둠 속에서 마침내 빛이 찾아왔다. 일출 작전의 성공 소식은 칭다오에서 베이징으로 그리고 서울을 거쳐 완도의 작은 마을까지 즉시 퍼져나갔다. 대한민국 정부는 30명이 넘는 피해자가 인신매매 소굴에서 성공적으로 구출되었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이 한국 국적이었다. 주요 방송사들은 속보, 브레이킹 뉴스를 내보냈다. TV 화면은 중국 현지 인신매매 피해자 구출이라는 자막으로 가득 찼다. 완도의 작은 어촌 마을, 주민들이 경로당에 모여들었다. 박 이장이 군청에서 막 받은 공식 통보를 들고 왔다.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왔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순자 씨는 치맛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오열했다. 민서가 그들 중에 포함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토록 오랜 어둠 끝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정부는 피해자들을 칭다오에서 서울로 이송하기 위해 특별기를 마련했다. 칭다오 공항은 감동적인 분위기였다. 깡마른 몸에 수수한 옷을 입은 피해자들이 천천히 비행기를 향해 걸었다. 양국 외교관들이 그들을 호위했다. 일부는 고통 속에서 막 알게 된 동료들을 껴안았다. 민서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걸었다. 그녀의 시선은 앞을 향했다. 마치 뒤에 남겨진 어두운 시간을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다는 듯이 짧은 비행 시간이 그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닿는 순간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칭다오에서부터 동행한 외교부 직원들도 감격에 겨워 고개를 숙였다.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활주로에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국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 관료가 말했다. 입국 심사와 건강검진을 마친 후 피해자들은 서울 근교의 정부 지정 트라우마 치유센터로 이송되었다. 그곳에는 의사와 심리학자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 명씩 검진을 받았다. 어떤 이는 영양실조에 시달렸고 어떤 이는 온몸이 멍투성이었으며 심지어 어떤 이는 너무 오랫동안 심리적 압박을 받아 목소리를 잃기도 했다. 상담사가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이제 안전합니다. 더 이상 아무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어요. 치유센터에서의 첫날 밤은 또 다른 시련이었다. 일부 피해자들은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이고 깨어있던 습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서는 깨끗한 침대에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여전히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동료들의 텅 빈 눈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악몽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며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한 자원봉사자가 그녀를 진정시켰다.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장담하는데 내일은 더 나아질 거예요. 이틀 후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 찾아왔다. 가족 상봉. 정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서울로 올 수 있도록 지원했다. 치유센터의 강당은 눈물과 포옹으로 가득 찼다. 어떤 이는 꽃을 가져왔고 어떤 이는 오직 기도만을 가슴에 품고 왔다. 언론사 카메라가 감동적인 모든 순간을 비추었다. 민서가 강당으로 걸어 나왔을 때 그녀의 몸은 여전히 연약해 보였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섰고 이내 앞줄에 서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깡마르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은 빛나고 있는 박순자 씨였다. 민서야, 어머니가 외쳤다. 소녀는 달려가 어머니의 품에 무너졌다. 그들의 울음이 길게 터져 나왔다. 엄마, 미안해 엄마. 민서가 흐느꼈다. 아니다 얘야. 네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족하다. 하느님이 널 지켜주셨어. 어머니는 딸의 얼굴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강당 다른 쪽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한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딸의 손에 입을 맞추며 아빠는 네가 영영 사라진 줄 알았다고 되뇌었다. 한 오빠는 깡마른 여동생을 껴안고 다시는 너 혼자 가게 두지 않을게 라고 약속했다. 그곳의 공기는 눈물과 미소가 뒤섞여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따뜻하게도 했다. 하지만 감동적인 재회 후에는 회복이 단순히 먹고 자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기나긴 재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정부와 사회복지기관은 상담 프로그램, 직업기술 훈련,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교 활동까지 준비했다. 모든 것은 그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서는 첫 번째, 심리 상담에 참여했다. 젊은 심리학자가 그녀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물었다. 지금 머릿속에 가장 자주 떠오르는 게 뭐예요? 민서는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대답했다. 가끔. 제가 여전히 그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엔 키보드가 없는데도 제 손가락이 멋대로 움직여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심리학자가 그녀의 손을 토닥였다. 그건 트라우마가 아직 강하게 남아있다는 신호예요. 하지만 우린 함께 극복할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고향 마을에서 민서와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경고가 되었다.
주민들은 교회에 모여 젊은이들이 얼마나 쉽게 외국에서의 달콤한 일자리 약속에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 의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정식 서류 없이는 절대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내지 맙시다. 증거도 없는 고액 월급 약속을 믿지 맙시다. 이번 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 무거운 동의의 끄덕임이 이어졌다. 언론은 계속해서 이 사건을 조명했다. 허술한 감시체계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2주 경로를 강화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대중의 마음을 가장 뒤흔든 것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였다. 한 짧은 인터뷰에서 민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달콤한 약속을 쉽게 믿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니까요. 그날 밤 치유센터에서 민서는 마침내 악몽에 깨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녀는 완도집 툇마루에 앉아 바닷바람을 맞는 꿈을 꾸었다. 회복의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미래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감히 상상해 볼 수 있었다. 박순자 씨에게 딸의 귀환은 가장 큰 기적이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자주 말했다. 집은 다시 지으면 되고 돈은 다시 벌면 돼. 하지만 자식은 대신할 게 없어. 그 단순한 한마디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일출 작전은 단순히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쉬운 일자리라는 약속 뒤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는 것을, 컴퓨터 스크린 뒤에 억눌린 인간의 비명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 어머니의 인내와 믿음이 담긴 기도가 국경을 넘어 딸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 전체에 일깨워 주었다. 일출 작전 몇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분위기는 전국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언론, 피해자 가족, 인권운동가들이 본 법정을 가득 메웠다. 그날 인신매매 조직의 새 피고인에 대한 공판이 시작되었다. 이동총책 강 실장 강미숙, 자금총책 윤사모 박선영, 그리고 처음엔 피해자였다가 모집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고향 선배 최지영. 법원 밖에서는 현수막이 펼쳐졌다. 인신매매 가해자 엄중 처벌하라. 제2의 김민서는 없어야 한다. 경찰이 삼엄한 경비를 섰고 TV 카메라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이송되는 피고인들의 모든 걸음을 쫓았다. 검사는 긴 공소 사실을 낭독하며 재판을 시작했다. 그는 이 조직이 일자리 미끼부터 인천항을 통한 밀항, 그리고 칭다오에서의 강제 노동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설명했다. 수십억 원의 자금 이체, 내역, 통신 기록, 그리고 밀항 관련 서류들이 프로젝터 화면에 표시되었다. 피해자들이 울부짖는 음성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법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몇몇 피해자 가족들은 차마 듣지 못하고 얼굴을 가렸다. 강미숙은 굳은 얼굴로 정면을 응시했다. 마치 여전히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듯했다. 박선영은 냉담해 보였지만 가끔 손가락이 떨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최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멈추지 않고 눈물을 흘렸다. 증인들이 차례로 불려나왔다. 황동규 총경은 일출 작전의 진행 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충분한 음식도 자유도 없이 컴퓨터 앞에 몇 시간이고 앉아있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착취당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약탈당했습니다. 그의 말의 법정은 다시금 존경심 어린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피해자의 차례가 되었다. 김민서가 증인석에 섰다. 몸은 여전히 연약했지만 눈빛은 이제 단호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매일 밤의 공포, 계속되는 악몽, 그리고 삶의 의지를 거의 꺾어버릴 뻔했던 절망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제가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산채로 묻힌 기분이었어요. 잠을 자려고 할 때마다 지금도 귓가에 그들의 욕설이 들려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방청석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눈물을 훔쳤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강미숙과 박선영이 거대 조직의 작은 중간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려 했다. 하지만 검사는 즉시 반박하며 박선영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과 강미숙이 직접 관리한 이동 경로 기록을 제시했다. 최지영의 경우는 가장 복잡했다. 그녀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저도 피해자였어요. 거부하면 저를 때리거나 심지어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도록 강요당했어요.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지만 재판부는 단순히 그녀의 자백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수사 결과 최지영이 협박하에 강제로 일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다른 증인들이 있었고 그녀 역시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는 의료 기록이 이를 뒷받침했다. 재판은 몇 주간 계속되었다. 언론은 모든 진행 상황을 보도했고 대중은 긴장 속에서 판결을 기다렸다. 마침내 선고의 날이 밝았다.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법정은 단순히 법적 행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그는 법봉을 두드리고 판결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강미숙, 인신매매 및 불법 감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또한 범죄 수익금 전액을 추징한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몇몇 피해자 가족들은 안도의 박수를 쳤다. 피고인 박선영, 범죄 수익은닉 및 조직범죄 가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모든 차명 계좌를 동결하여 국고로 환수한다. 박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이 책상 위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피고인 최지영, 모집책으로 가담한 혐의는 유죄이나 피고인 자신이 강압에 의한 피해자였다는 증거가 명백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의무적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한다. 최지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주저앉아 통곡했다. 대중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최지영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비판했지만 다른 이들은 함정에 빠진 피해자로서의 그녀의 입장을 이해했다. 황 총경은 법정 밖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의는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순수한 가해자와 강요받은 피해자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범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데 실패할 것입니다. 완도에서 박순자 씨는 이웃집 텔레비전으로 재판 방송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꼭 잡았다. 얘야, 널 아프게 한 사람들이 마침내 벌을 받았구나.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속삭였다. 엄마. 하지만 나도 지영 선배를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어. 그 사람도 나 같은 입장이었으니까. 그 말에 어머니는 침묵했다. 이 상처가 단순한 흑백 논리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판결은 일출작전이라는 기나긴 작전의 공식적인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이 사건은 전환점이 되었다. 정부는 이주 노동자 감시를 강화하고 인신매매 방지 특별팀을 구성했으며 쉽게 버는 돈이라는 약속의 위험성에 대해 국민들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판사는 훗날 많이 인용될 문장으로 재판을 마쳤다. 탐욕은 인간을 동료 인간의 상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용기, 초국가적인 공조, 그리고 가족들의 기도는 정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판결이 감히 타인의 삶을 거래하려는 자는 누구든 법과 시대의 양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주요 가해자들이 형을 선고받은 후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었다. 민서와 다른 피해자들에게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마음의 상처가 즉시 치유된 것은 아니었다. 삶은 계속되어야 했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괴롭혔다. 서울의 치유센터에서 피해자들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매일 상담 세션, 직업기술 훈련,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위한 종교 활동이 이어졌다.